여러분 기다리시는 최고 인기 코너라고 들었습니다. 이슈 3합. 신장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필성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3합. 우선 처음 어제 사인 간에도 당일 몇 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하는 일은 좀 드문데 네네. 어제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무산됐다고 공동 발표했어요. 어떻게들 보셨는지 우선 신 변호사님부터. 무례했죠. 당선자 측이 굉장히 무례한 바람 잡았잖아요. 그 MB 사면 문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렇게 필요하면 본인이 취임해서 해도 될 일인데 네. 마치 공을 떠넘기듯이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은혜 대변인이 나서서 공공기관 인사는 우리랑 상의해라. 김호수 총장 자진 사퇴하라. 그 권성동 의원이 월요일 날인가요? 그 시사 방송에 나왔고 아침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거 다 문제가 되겠다 싶었어요. 네. 다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이게 또 권한과 책임이 매우 분명하신 분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기분 나쁘죠. 무례했죠. 점령군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무산의 원인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무례했다. 이렇게.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사실 공식적으로 왜 무산됐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상 그런 식으로 압박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어쨌든 다 이제 지금 이제 퇴임할 대통령과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당선자가 된 사람 사이에 이제 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쉽게 말하면 차 마시면서 뭐 덕담 같은 거 나누면서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지금 이런 실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실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자리 자체를 무산시킨 거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덕담만 나눌 거면 사전 실무 조율이라 할 게 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예. 뭐 굳이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당선자 쪽에서 사실 뭐 지금 이제 퇴임할 대통령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도 있죠. 실무적인 내용들을. 근데 예. 이제 실무 내용 자체가 지금 신자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지 여부, 뭐 사면권이나 이런 사실 이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그 임의의 권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사권 같은 것도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문제이긴 문제였고 어찌되었던 간에 실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공식적 행사를 이런 식으로 무산시키는 거는 적절하진 않죠.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하면 가장 기분 나쁠 만한 말은 MB 사면과 관련해서 뭐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게 국민통합인지 논의는 차치하고 그 MB 사면 관련해서 건의할 수 있죠. 뭐 이런저런 그분도 지금 뭐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뭐 안 좋으시고 뭐 등등등 하니 가능하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100% 김경수랑 맞교환한다. 예. 그러면은 만약 MB 사면을 해도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정치적 거래이자 빠툼이고.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 명분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얘기도 그렇고. 예. 이게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법상 강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없애면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DJ 때 없어지기도 했고요. 네. DJ 때 없어지기도 했고. 네. 그러면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굳이 왜 이러해서 예. 없앤다. 뒤에서 사정하고 뒷조사하고 무슨 뭐 정치 공작의 본산인 것처럼 5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쉽게 받아들이기 그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저 정도 얘기하면 정말 빡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마중물 토크라고 할까요? 이 얘기도 한번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 갑질 논란 어떻게 된 거지? 이 점은 김필성 변호사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지금 정의당 내에
이제 비정규직 직원에게 예. 정규직을 전환시켜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갑질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밖으로 공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고, 사실 이게 터지자마자 강민전 대표가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물러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감 표명이 유호정 의원이나 이쪽으로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장혜영 의원이 얘기를 했구나. 참. 그리고 평당원 입장에서 조사받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네. 신변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뭐 전모가 확실히 전모가 다 밝혀진 건 아닌데 이게 네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다투는 거는 뭐 좀 아직 남아있는 과제예요. 근데 문제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스스로 파는 개미지옥에 스스로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위 PC주의 필요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예민하게 인권 감수성을 갖는 건 맞는데, 관련해서 저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람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손가락 세 개가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예. 하나는 하늘을 가르치죠. 하나님만 아는 일이고요. 예. 하나는 상대방, 나머지 세 개는 본인을 가르칩니다. 그 개미지옥을 어떻게 헤쳐나오는지 저는 참 안타깝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도 품격과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 말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본인들이 했던 말들이. PC주의는 필요하지만 정당이 PC주의만으로 정치를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예, 이런 측면들을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대선에서 참패한 거는 12억 지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는 책임과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운데도 여기까지 왔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정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겠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방선거에도 희망을 다시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희망은 본인들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희망으로 정의당을 보는 것, 예.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총선 때는 9% 이상 득표했지만 비대위 대표단들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참담한 결과거든요. 네. 뭘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 그런 가운데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죠. 그 애정을 밑바탕에 깔고 아주 격렬하고 신랄한 비판, 보약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방금 보셨겠지만 신장식 변호사가 발언 도중에 이렇게 제스처, 이거 참 재밌네요. 예. 하늘을 가리키고 이건 상대, 나머지 셋은 나를 가리킨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의당이 뭐 언급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논란 참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몇몇 의원들의 갑질,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어서 제 모습, 그리고 본디 갖춰야 할 자기 모습을 먼저 찾고 국민들에게 다시 다가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얘기 들어볼까요?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나왔고요. 요즘 뭐 굉장히 큰 화제이자 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왜 청와대를 거부하나, 어디에 가서 직무를 시작할지, 관전은 어디로 할지, 이런 것 등등 관심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 목소리, 그리고 어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 잠깐 듣고 시작할까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입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그리고 기존 청와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건데, 외교부 청사건 국방부로 가건 소통
장소가 그렇게 소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신변께서. 여러분들 코로나 2년 하는 동안에 모든 회의가 줌으로 진행되고 모든 소통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물론 온라인만으로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의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예.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국민들 속으로 간다는 게 국방부 속으로 가는 것과 국민들 속으로 간다는 게 어떻게 등치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제발 일부 언론사하고만 소통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언론들하고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당선자와 단 한 번도 인터뷰하지 못한 언론사가 대한민국 대부분입니다. 사실 숫자로 놓고 보면. 당선 이후에. 예, 당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후보 시절에도 후보 때도. 일부 언론사들하고만 소통하셨어요. 예. 그럼 국민들 가서 뭐 국민들 김치찌개 먹는 데 가서 김치찌개 먹는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 속으로 가는 거 소통하는 거 국민들 속으로 간다거나 소통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언론사하고 먼저 소통하세요. 이 뉴스토마토도 그 인터뷰하기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인터뷰 뭐 요청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뉴스인사이다에서 한번 뭐 출연이거나 전화 연결을 추진해 보면 되겠네. 소통을 얼마나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선자뿐만 아니라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진행하는 신장식의 신장기업에서도 김은혜 대변인하고 네. 몇 달을 했는데? 계속 오퍼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소통 먼저 하세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묻는 거거든요. 김치찌개집 가서 김치찌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언론과의 소통부터 먼저 하시라. 사진 한 장 찌그리 하지 말고 예. 진짜 소통이 뭔지부터 생각해 보자. 자, 김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선될 무렵에는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말을 그랬죠.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집무실을 옮기는 게 어떤 상징적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거나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소통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국민들과 더 가까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제스처 또는 뭐 상징적 의미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정말 그 진심을 가지려면 정말 중요한 건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아니면 방안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도 나온 게 없고 사실 지금 가장 논의되고 있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와대보다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그 보안 시설이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면은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뭐 접근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실 그런 곳인데 철조망 막 쳐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또 현재 지금 이제까지 보여왔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은 비용까지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하나 잠깐 볼까요? 바다님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더니 국방부가 국민 속으로냐? 국방부 해체되고 국방부 정비,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데 1,000억 원쯤 든다는데 그런 쓸데없는데 혈세 쓰는 게 국민 속으로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아마 뭐 국방부 해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굳이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해체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어디로 이전을 하겠죠. 과천, 수방사, 과천 옛날에 정부정합청사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던데 아무튼 돈이 상당히 드는 건 맞고 김변 말씀대로 국방부로 간다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삼각지 로타리에 있는 큰 길가에 있는 커다란 국방부 청사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신청사로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이 들어간다는 거고 네. 국방부는 그걸 비워줘야 하니까 이제 어디로 흩어지는 건데 거기야말로 국방부 정문에서 걸어서 한 10분쯤 걸리거든요. 그리고 출입 기자들도 국방부 들어갈 때 늘 패스를 내지만 그리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기자실 밖으로는 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방부 출입 기자를 국방부 화장실 출입 기자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기자실하고 화장실만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근데 국방부 자체가 거기가 완전히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고답적인 의미의 그리고 딱딱한 의미의 소통, 아까 신변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진짜 소통이 아닌 소통하는 척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척도 어려워요. 네, 지금 청와대보다도 훨씬 접근이 어렵고 소통하는 척도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나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에서 무슨 상징 효과를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죠. 왜 언론에서 그런 거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일테면
일테면 뭐 다른 언론, 다른 이유 뭐가 있어요? 풍수지리가 안 좋다라는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고, 예. 뭐, 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승만 예, 그때부터 나왔죠. 그때부터 나왔고, 뭐, 영빈관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옮길 거야. 단칼에 김건희 씨가 얘기했던 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런 거잖아요. 이사를 가더라도 네. 방 빼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이때 안 빼면 우리 큰일 나 해가지고 방을 구하기 시작하면 좋은 방 못 구하거든요. 웃돈 줘야 되고. 근데 일단, 나 안 들어가. 일단 해놓고 다른 데를 2달 안에 찾기 시작을 하니까, 2달 안에 갈 곳을, 네. 2달이 뭐야?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나? 갈 곳을 찾기 시작을 하니까 좋은 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더 급해지고. 더 급해지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가지 안보 부분에서 네. 일단 국가안전 NSC 회의할 때 그게 벙커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실 청와대 벙커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국방부에 그 정도 NSC 상임위원들 앉을 자리 있는 벙커도 없어요. 아, 예. 그럼 뭐 NSC 회의할 때 서서 할 겁니까? 지금 BH에 있는, 예. 지금 청와대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규모도 작고. 예, 규모도 작죠. 그거야 또 내부 공사 인테리어 한다고 하겠죠. NSC도 NSC고 시지만. 그다음에 더 워룸이 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국방부나 합참에 워룸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 나면 즉각 상황 통제할 수 있는 워룸이 있을 텐데 그거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요. 예. 그게 전략 자산이거든요. 말하자면 워룸 자체가 전략 자산이에요. 통신의 방해나 그런 일부러 통신 방해를 유도하는 통신 이런 거 다 교란 뚫고 행위 잼. 교란 예. 행위를 다 물리치고 예. 전력이라든지 전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물리치고 대통령실 이 워룸이 존재할 텐데 이거를 그러면 과천으로 또 옮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면 국방부. 네. 저는 국방부 자체에 있는 전략 자산을 다른 곳으로 수방사와 과천으로 나눠서 옮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아, 워룸은 그러니까 국방부 자체에도 있고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에 운영하는 건 있죠. NSC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다 인수위 내부에서 검토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안 들어간다니까. 내걸었고 원칙적으로 난 안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을 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른 모든 것을 새로 하거나 급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우리나라 공수부대 그 슬로건이 저 중학교 때 가보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더라고요. 가장 무식한 슬로건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다른 양극화 해소 대책이나 코로나 관련 이런 정책 얘기도 좀 기대하는데 인수위 물론 아직 본격적 출범은 안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정책 얘기는 생각보다 덜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런 거. 사실 지금 대선 전국에서도 네. 뭐 공약이나 아니면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별로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 없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언급되지 않는 선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죠. 예, 선거 기간에. 선거 때도 있었는데 이후에도 사실 나오는 내용들이 인수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속도가 느린 느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지금 현안 같은 것들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안보 문제도 사실 한반도의 안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어제도 지금 여러 일이 있었고 오늘 새벽에 지금 후쿠시마에서 큰 강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랬더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는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당선자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실무 협조를 할 거면 이런 것들 협조를 해서 얘기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옮기는 문제 그리고 사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깐 나왔지만 풍수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옮긴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풍수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이건 오디오 제가 읽습니까? 네. 지난 1월 공개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청와대 영빈관 언급이 있었죠. 제가 이명수 기자, 내가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김건희 배우자, 옮길 거야. 이명수 기자, 옮길 거예요? 김건희 배우자, 방송 도중에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자, 네, 자막으로도 보셨죠? 자, 이사 가는데 무조건 안 들어간다. 어디로 갈지도 정해놓지도 않고 청와대 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풍수 지리설까지 겹치고요. 이러면 얘기의 격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경호와 비용 문제 등이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집무실만 옮기는 게 아니고 관저 문제도 있고 또 청와대 집무실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 비서들에게 뭘 보고해야 하는 공무원들, 뭐 동선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좀 더 국민하게 설명하고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이게 제가 어제 그제 YTN의 경호실에서만 한 20, 30년 근무하신 분이 네. 진짜 경호적 관점에서만 딱 얘기를 하시던 게 있었는데 하나는 안보상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건 NSC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전쟁 상태가 벌어지더라도 청와대 안에서는 그 전력 공급에서부터 모든 것이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전체 전황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걸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경비상 어렵다. 실제 대통령 경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 정상이 오면 어디서 맞이할 거냐. 영빈, 정상, 외교적으로도 청와대는 다 세팅이 돼 있는데. 국빈 의전 예, 같은 국빈 거. 의전 같은 게 전부 다 영빈관을 비롯해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풍수상 풍수를 믿건 안 믿건 좋은 자리 가자.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가 있는 게 좋지. 네. 대통령이 좀 잘 돼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이제 좋은 말년을 보낸 분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도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차근차근 하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절차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1년 반 정도 검토했어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단 하룻밤도 거기에서 자지 않겠다, 청와대에서. 네. 이런 결기가 느껴져요. 신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청와대 터가 좋지 않아서 역대 대통령들이 말년이 다 안 좋았다. 그거 진짜로 터가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재임 중에 했던 어떤 행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좀 더 정확히는. 그런 거죠. 대통령 두 분, 세 분이 전부 다 지금 박근혜, 이명박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함께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지금 네. 이명박 씨만 남았지만. 그게 이제 역사의 비극이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범죄자들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역사의 비극입니다. 네. 그건 대통령들의 말년과 이른바 풍수지리의 터와는 전혀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풍수라는 게 자연과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 테두리 안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합의된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계속 풍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희화화시키고 논의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제가 풍수를 잘 몰라서 예. 계속 풍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네. 사실 경복궁 뒤쪽인데 예. 경복궁이 이제 조선시대 전궁이었잖아요. 예. 전궁 있던 자리 붙어 있는데 전궁의 바로 뒤가 정말 풍수지리가 나쁜 위치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풍수지리를 목숨에 걸 때였을 그랬죠. 텐데.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풍수지리가 안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게 예. 지금 계속 문제가 기존의 대통령들이나 이제들이 말년이나 이런 것들을 주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실 상부적.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안보 상황의 문제, 아까 얼음이라는 거 C4I라고 하는데 C4I 시스템을 여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청와대와는 달리 이 용산이면 진짜 서울시 한복판이거든요. 그렇죠. 예, 주변에 지금 용산 이쪽 재개발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공원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원으로 아무나 막 들어와가지고 만나게 하게 할 거란 뜻인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상 임기 내에 공원이 다 완성되지 못해요. 예, 그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변에 사실은 높은 건물들이나 비행 금지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높은 건물도 들어올 수가 없고. 용산에는 최근 아파트 주상복합 개발되면서 굉장히 높은 게 많이 들어서긴 예, 들어서긴 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다 없애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강남이나 이쪽이 사실 가장 가깝잖아요. 예.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제한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이전 문제, 어디서 일할 거냐, 이 문제는 일단은 여기 이쯤에서 하죠.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한번 지켜는 보시고요. 소통하는데 술도 좋아하신다니까 광화문이든 강남이든 삼성동 이런 데 가서 소주 자꾸 마시면 소통은 쉽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을 어디서 하든. 자, 두 분 다 법조인이시도 하니까 이 두 번째 주제가 전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 검찰공화국 도래 하나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검찰 조직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나는 검찰을 어떻게 장악하는지 잘 알고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꿰뚫고 있으니까 검찰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의 발로일까요? 신 변호사님부터 얘기 좀. 직거래 하겠다는 거죠. 뭐. 뒷거래. 지금도 윤석열 총장이 그 퇴임한 이후에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라고 봐도 큰 대과가 없거든요. 네. 검찰 조직이. 완전히 무슨 홀릭된 것처럼 그렇게 빠져 있어서 저는 뭐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법의 원내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쉽게 그 검찰청법을 손대거나 하기는 어려워요. 공수처법 손대기도 어렵고요. 다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6월에서 8월 사이, 그 지방선거까지는 크게 거스를 수도 없고 취임 이후에 인사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뭐 시스템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스템을 누가 굴려요? 사람이 굴리는 거고요. 인사권자가 굴리는 겁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인사를 보면 아 정말 어떻게 검찰을 사용을 해서 소위 반부패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사정정국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검찰 첫 인사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윤 당선인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 독립성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겁니까? 사실 상관이 없죠. 자,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수사지휘권이 이제 몇 번 발동이 됐습니다. 그동안 몇 번 네. 발동이 됐고 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일이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전부 검찰 출신이 아닐 때 일어났어요. 아,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검찰 이 출신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아닐 때. 예, 이때는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도 예, 거기에 포함이 네.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될 때는 사실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 선배이자 상관이 지금 위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휘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기수 선배가 가 있을 때. 예, 검찰은 검찰 내부에서 총장이나 이쪽 무슨 뭐 이제 반부패부 이쪽에서 사실상 중요 사건들을 다 이렇게 지휘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화해서 합니다. 전화해서 그 담당 검사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화해서 해요. 예. 사실 그 전화하는 동안 전화해서 지시한 내용이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건데 네. 똑같은 구조가 저기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사이에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에 발동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 이 수사지휘권이 그동안 발동되지 않은 이유는 저기 그 내에서 그렇게 그냥 짬짬이로 돌아가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고 네.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사지휘권이 공식적으로 문제됐던 케이스들은 그런 것들이 짬짬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 이 수사지휘권 구조 자체가 검찰을 견제할 만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사실 뭐 지금은 사실 저기 검찰 만약에 이게 법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문제될 케이스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총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거는 지금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사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남아있는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독립성 문제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윤 당선인은 강력하게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검찰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김변께서 명확히 네,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논리적인 부분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두 가지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 논리적인 부분은 수사지휘권이요. 저는 폐지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면 돼요. 완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지휘권이라는 최소한의 그 통제 장치를 줬던 거거든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말로 제한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 예. 왜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극히 제한적인지만 그런 최후의 통제 장치를 줬느냐? 딴 게 아니라 1949년에 형사소송법하고 형법 처음 만들어질 때 검찰 만들어질 때 당시 친일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줄 수 없다. 임시적으로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겠다. 나중에 수사권은 친일 청산이 되면 경찰이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원래 약속이. 근데 그게 어영부영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따라서 수사권을
다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수사지휘권 폐지해도 좋다. 그 전에는 수사지휘권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통령이 이거 할 것 같아요.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은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권을 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대통령 시행령이에요.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어요. 6대 범죄를 더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부가 수사권이 지금 경찰한테 가 있는데 이거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할 것 같아요. 윤 당선인은 지금 검경이 수사권을 나누어 갖고 문재인 정부 말이 안 초기에 된다고 했던 봐. 그거 자체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경찰을 예전처럼 수하 부리듯 부리고 싶고 이런 게 좀 강하지 그래서 않겠어요? 경찰 출신들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많이 찍으셨다면 저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걸 하시는 건데 윤 총장이란다.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 철학이에요. 수사와 기소는 한 군데서 해야 된다. 수사는 기소를 위한 사전적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게 자기 철학이에요. 그냥 저 똑똑한 검찰이 시험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법 논리 많은 검사가 잘 알아서 지시할 테니 경찰 너희들은 우리가 보완하라고 하는 거 잘 하고 시키는 대로 수사하고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다. 본인 철학이 그렇더라고요. 수사는 기소를 위한 사전 단계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민정수석실 폐지 논란이 있었어요. 아까 토론 처음에 신변께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일단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죠. 반부패 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 부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김우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네. 원행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뭐 실력자라 그러죠. 윤핵관이기도 했고 김호수 총장 뭐 거취를 좀 고민해라 압박을 했는데 자 방금 조 의원 얘기 중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게 된다 이런 표현 인상적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일리라는 말을 썼는데 네. 아직 그 민정수석실을 없앨 수도 있어요. 없애면 이 민정수석실의 기본 기능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 지금 말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뭐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인정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말이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민정수석실이 뭐라는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 게 이제 감찰, 그다음에 공직기강, 그다음에 이제 사정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및 조율, 그런 것도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게 이제 민정수석실이 정확히 말하면 검찰이 상급기관이나 검찰에 대해서 지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뭐 검찰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직접 지시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게 옛날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었는데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각이나 이런 걸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견제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사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그런 대통령의 기능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관리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사라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 하나가 지금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검찰을 지금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총장을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것까지 지금 수사지휘까지 없앤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지금 일종의 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까지 없애버리면 사실상 검찰을 지금 견제하는 주요 수단들을 없애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수사기소 분리까지 원점으로 돌아가면 검찰은 정말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 특별감찰관으로는 이거 대체가 안 돼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사촌인의 혈족, 친인척하고 네. 그다음에 4급 이상의
청와대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 민정수석이 하던 역할을 다 하기 어렵고요. 네. 반부패 비서관실이 필요한 민정수석실 없앨 수 있죠. 근데 이제 검증 기능 어떻게 할 거냐. 반부패 비서관실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조응천 얘기한 것처럼, 조응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럼 검증 어디다 할 거냐 하고 하니까 미국의 FBI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예전에 국정원에서 조난 자료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조난 자료, 인사 검증 자료를 검찰이나 경찰이 갖게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갖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사 조난 자료를 수사기관에 맡기고 그걸 활용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절로 그렇습니다.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그거를 인사 조난 자료를 갖고 있으면 네. 수사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겠죠. 수사하고 싶어집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한데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여기 이게 FBI는 다릅니다. FBI는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의 정보기관이 17개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흔히 아는 CIA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 국내 연방 경찰이면서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국내 정보 수집이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뭐 인지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국내 정보를 사실상 수집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통제할지도 사실 검찰 개혁에 내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범정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없애니 어쩌니 문제가 됐던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요 인물들에 대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국내 정보나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쳐낸 상태에서 이 인사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인사검증 문제가 좀 됐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하고 경찰에게 공식적인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주겠다는 일단 마찬가지예요, 중인물에. 네. 소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주요 인물들의 조난 자료가 검찰청 캐비넷과 경찰청 정보 수집하는 쪽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엘리트들 머리가 좀 멍해질걸요?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마치 과거에 큰 문제가 있었던 암덩이를 도려내는 것처럼 포부 있게 밝혔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더군다나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인사검증 이런 기능을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분 말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로 윤석열 당선인의 언론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테면 MBC나 KBS 같은 빵빵한 매체에다 폭로를 뭘 얘기를 해야지 뭔 이상한 인터넷 매체 하면 되겠어. 이런 말 후보 시절 초기에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는 투표 직전에 대장동 녹취 파일이 나왔을 때 언론 노조와 민주노총을 함께 묶어서 강하게 비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언론관에서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고 얘기 시작할까요?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말 외람되거나 저희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이니까 특검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얘기를 한 바 있다.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외람되오나 기자 때문에 전체 기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자괴감이 한없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이었는데 기자 입에서 저 말이 나와서 기자 선배이기도 한 저로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탄식의 소리가 많은데요. 자, 언론노조를 민주당 전위대라고 몰아붙이면서 뜯어 고치겠다고도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후보 시절에 말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김변 말씀 먼저 들을까요? 언론에 대한 사실 직접 언론 개혁 같은 경우에는 네. 원론적으로 이게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건 다릅니다. 언론은 어쨌든 기본권의 주체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뭐 어떻게 직접적으로 뭐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언론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말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그 언론의 언론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언론의 자정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되어야 될 언론 노조를 권력자가 뜯어고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예 언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언론은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제 지난 정권도 아직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후기에 이제 언론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구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특정 언론이나 이런 언론들을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해체시킨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언론 개혁에 대한 즉각적인 침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사실 되게 충격입니다. 언론인들도 현직 언론에 계시는 일선 언론인들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인식하고 입장을 내야 한직한 주제 같은데 네. 말이에요. 출발은 법조인이셨지만 요즘은 실질적으로 언론 계통을 더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 신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언론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아니 뭐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누고 예. 그다음에 인터뷰도 골라서 하시니까 예. 저는 뭐 거창한 이야기도 중요한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제 국민의힘에서 예. 소위 무슨 방송 언론 특히 방송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토론회 했어요. 예. 토론회 하면서 MBC, KBS, TBS, YTN 그리고 연합뉴스 TV 여기를 딱 찍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자료로 냈습니다. 자료로 내면서 엄청난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요? 여기 다 편파적으로 보도했고 특히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실 텐데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는 네. 별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뭐 이재명 후보 쪽은 뭐 뉴스량도 적고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음모론을 생산했고 뭐 이런 네. 등등등. 근데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자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MB 정권 때 민영화라고 보이고요. 예. 민영화는 의료와 공공 언론을 향해서도 저는 칼끝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방심이, 방통위, 그다음에 MBC 같은 경우는 박문진, MBC 이사 뽑는 곳. 예, 뽑는 곳, 네. MBC 사장 뽑는 곳. 박성재 사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임기인 걸로 알고요. TBS 이강택 사장도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일 겁니다. 예. 서울시를 통해서 박문진을 통해서 TBS는 서울시를 통해서 그리고 MBC는 박문진을 통해서 방통위 방심위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와 그리고 현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 현업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이상한 편향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데스크까지 예. 다양한 방식의 압력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더 거세질 것이다. 벌써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가 느껴지거든요. 현업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언론관을 떠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네. 구체적인 지점에서 부딪히기 시작할 겁니다. 곧. 예. 제가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했으니까 20몇 년 동안 기사를 썼는데 방금 신 변호사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람이 바뀌면 기자실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싸하게 바뀌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모종의 무슨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아도 뭔가 이상의 기류가 이런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시절에 그런 것들을 과감히 풀어헤치고 무엇이든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언론 자유가 굉장히 신장됐는데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 바뀌는 걸 경험했던 저로서는 우리 후배 기자들이 또다시 그 모호한 뭔가 분명히 있는 싸한 기류로 휩쓸려가면서 조금처럼 외람되오나 이런 말이 나온 건 혹시 아닌지 염려도 되고 제발 우리 후배들이 똘똘히 잘 해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잠깐 댓글창 볼게요. JHK님, 이 외람이 굉장히 파장이 크군요. 댓글에도 아까 그 청와대 옮기는 거하고 외람, 이게 아주 꽉 차 있는데요. 외람되오나 그 기자가 YTN에 소송했답니다. 아마 돌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왜 내 발언을 그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먹칠했느냐 그러면서 아마 소송을 낸 모양이에요. 그랬고 KKM 맞죠? 제가 맞게 읽었죠? KKM 외람이더라 외람이더라라고 호칭하시네. 그러고 살고 싶니라고 하셨고요. 여러분들 정서가 어느 지점에 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아주 굉장합니다. 하나 더 보죠. 희한한 꼴통님. 정신 바른 언론이 어딨고 기자가 어딨느냐. 돈 주고 돈 받고 사는 게 언론이고 기자들인데 그것도 핸드폰 하나로. 제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설령 아직도 몇몇이 있다면 문제죠. 예, 여러분들 그 분노와 한심한 그것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은 댓글창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어가고 시간이 되면 다음 주제 들어갈까요? 배우자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음했던 그 매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 민사 손배소송을 지난 1월에 걸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알려진 3월 10일 날 이제 서울의 소리 측이 이런 소장이 통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일부 야 선거에서 이기니까 바로 손배소 들어간 거야. 뭐 그건 아니었어요. 이제 아마 서류 송달이 그때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논란이 되고 나니까 당선인 측 김건희 부인 김건희 씨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소 취하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신 변호사님, 네? 이명수 기자가 통화 녹음을 했잖아요. 네. 그게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고요. 통일법상 불법은 아니고요. 통화자들 간의 녹음은 대화자들 간의 녹음은 불법은 아니고. 통화 당사자끼리는 네. 필요하면 녹음해도 되는 네. 거죠. 제3자가 몰래 하면은 그건 문제가 그건 되지만. 통일법상 문제가 생기고요. 아, 네. 다만 이건 이제 요즘은 이게 방송이 되거나 이랬을 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는 쪽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은 녹음 아니고요. 자체는 문제는 예. 아닌데 그걸 공개했을 경우에는 예, 예. 통화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예. 사생활이 공개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음성권 침해다 구제를 이래가지고. 할수 있다. 그래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음성권 침해 이 정도를 인정하고 있죠. 김 변께서는 이걸 정치 보복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용어를 충분히- 정확히 써야 되는데요. 네. 이제 언론개혁 특히 이제 언론중재법 할 때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이 표현을 그대로 쓰면 예. 봉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봉쇄소송. 봉쇄소송. 네. 이게 이제 그 권력자들이 거액의 소송 비용, 거액의 이거를 비용을 청구를 하면요.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되고 또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예. 민사소송에서 서울의 소리 측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는데 그게 일단 언론인한테 거액의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예. 또 비용을 들여서 상대해야 되고 리스크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엄청난 언론 자유의 위축이다라고 어디서 주장했냐면 국힘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심리적 압박을 준다라고 국힘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고 예. 여기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당시에 언론중재법 네. 거기 기획하는데 들어갔던 사람이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나 이쪽 주장에서는 전형적인 봉쇄소송입니다. 전형적인 스타일의 봉쇄소송이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표현도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이런 거를 봉쇄소송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온갖 봉쇄소송을 당해서 네. 소송 비용을 변호사들이 정말 싸게 이렇게 해줘도 수천만 원을 지금 방어하는데 돈을 쓰고 있어요. 다 이겼거든요. 네. 다 이겼는데. 예, 다 이겼는데 어쨌든 그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소송에서 이기면 그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진 쪽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송 비용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건 액수가 지나치게 낮거든요. 지나치게 낮고 그리고 미리 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선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불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주냐면요. 네. 지출한 거를 증명을 해야지 돈을 인정을 해줘요. 네네네. 비용을 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불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공보수라는 게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을 내야 돼요. 네. 법원에. 아무튼 거액의 소송을 내므로써 상대를 위축시키고 네. 그래서 스스로 제풀에 죽게 하려거나 잔뜩 궁지에 몰아넣고 시작하자는 이런 거. 예. 그래서 노조 잡돌이 할 때도 이거 쓰잖아요. 업무방해로 해서 예. 업무방해로 하고 그 형사를 걸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수억 원, 수십억 원으로 돈으로 잡두려 하거든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산정해가지고. 예, 노조도 이렇게 잡두려 하고 이제 언론도 이렇게 잡두려 하는 거죠, 돈으로. 네. 자, 이래서 이슈 삼합이라는 이 코너 제목이 그렇게 붙여졌군요. 진짜 홍어 삼합보다 훨씬 맛있고 톡 쏘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첫 진행을 했는데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 무슨 뭐 대만이나 르몽, 프랑스 파리 르몽드지의 보도 등등등 할 얘기가 조금 더 많았는데 다 소화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리고 신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17일 한 시간이 참 금방 갑니다. 어제도 느꼈고 댓글들 굉장히 많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일 하루만 더 여러분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고대하시던 노영희 변호사와 다시 재밌게 방송하실 거고요. 내일은 내일 준비한 인터뷰는 37년 만에 복직한 해고 노동자의 상징이죠. 타워 크레인 노동자 고공농성의 김진숙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내일도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힘차게 기분은 조금 우울하실지 몰라도 일부러라도 힘차고 밝게 지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